7월 위기와 1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에 대한 재고찰, 독일과 러시아의 위협인식, 오인환, 1장 서론. 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그 주된 원인이 독일의 세계정책이었든 슐리펜 계획이었든 독일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과 독일뿐만 아니라 당시 관련 국가들의 군주를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군부의 서로 다른 판단으로 인한 연쇄적인 정책 결정을 강조하는 측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자의 주장은 대표적으로 독일이 사라예보 사건 이전부터 영국과의 경쟁 속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유럽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주장한 피셔에 의해 제기되었고, 독일의 세계 정책을 분석한 가이스에 의해 지지되었다. 폴 케네디 또한 영국과 독일의 패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피셔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테일러의 경우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시간표에 의한 전쟁 논의를 통해 슐리펜 계획의 경직성이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의 전쟁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1차 세계대전 원인에 관한 그간의 논의는 피셔 논쟁과 독일의 책임론에 대한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의 연구 중 세무얼 윌리엄스는 특히 독일의 원인 제공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연구되었던 1차 세계대전 연구의 편향성을 독일 패러다임으로 지적하며, 독일의 원인 제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만큼 다른 국가의 원인 제공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그만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르사유 조약 231조에 의거한 독일의 전쟁 책임과 배상금 부여로 인한 정치적, 도덕적, 법적인 독일에 대한 책임론이 전쟁 발발 원인 분석에 영향을 주어 객관적인 원인 평가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독일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연구들은 과연 1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독일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큰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피셔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1972년 에르트만이 리칠러의 일기를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에르트만과 제일리는 독일의 제국 수상 베트만 홀백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한 것은 세계 열강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닌 방어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닐 퍼거슨 또한 피셔가 독일이 영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패권을 추구하였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영국에게 독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외교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독일이 팽창을 추구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 위협에 몰린 상태에서의 도박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퍼거슨은 이 같은 도박의 선택도 사실 러시아의 총동원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존 키거는 테일러의 시간표에 의한 전쟁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이미 1904년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군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불 전쟁 이후 신속한 병력의 동원과 배치를 위해 다소 경직되지만 구체화된 동원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키거는 이러한 군사 계획은 군부에 의해 독립적으로 고안되었을 뿐이며 군부의 계획은 정치인들에 의해 언제나 거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근거로 1905년에 완성되고 그 이후에도 준비되었던 슐리펜 계획을 베트남 홀백은 1912년 12월에 되어서야 알게 되며, 군사 정책과 전쟁 계획은 육군성과 의회가 배제된 채 총참모부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요컨대 독일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이 아니라 유럽 전쟁을 감수하고 또 의도했다는 주장과, 독일은 당시 유럽의 세력 균형과 동맹 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반드시 유럽 전쟁을 의도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과 같은 국가들의 선택도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관점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국면이 바로 7월 위기라 볼 수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6월 28일 직후 발발되지 않았으며, 최초의 군사적인 침공은 8월 4일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라예보 사건과 전쟁 발발 사이의 기간인 7월 위기에서 각 국가의 위협인식과 연속적인 선택 가운데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6월 28일과 8월 4일 사이의 기간에 나타난 독일, 러시아의 위협인식과 정책 결정을 정치인과 군부로 나누어 1차 세계대전 당시 각 국가의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 국가의 의도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만약 독일이 팽창적인 혹은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독일의 정치인이었는가 아니면 독일의 군부였는가 아니면 군주였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본 논문은 독일을 포함한 당시 유럽 국가들의 군주를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군부의 위협인식의 차이와 그에 따른 선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은 1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의도의 복잡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당시 유럽 국가들의 위협인식과 의도를 하나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본고는 잭 레비, 사무엘 윌리엄슨, 로널드 밥 로프, 정상수 등의 최근 연구를 반영하여 7월 6기에 나타난 독일과 러시아의 입장을 위협인식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일 패러다임을 재평가하며 각 국가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위협인식을 가졌던 정치인과 군부의 입장의 차이를 확인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책임 문제에서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러시아 또한 7월 위기 중 사라예보 사건을 유럽 전쟁으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 7월 위기와 위협인식 국제 정치학에서 언급되는 위협인식이란 일반적으로 상대 국가의 의도와 능력을 한 국가가 얼마나 위협으로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위협인식도 하나의 인식이란 점이다. 즉, 실제로는 위협이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그것을 위협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위협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관련 국가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상대 국가에 대해 위협이 될 만한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때 상대 국가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위협적인 의도가 없음에도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나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인이 실제 상황에서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위협인식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청년인 가브릴로 프렌치프에 의해 살해된 시기부터 8월 4일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기까지의 일련의 외교와 동원령 결정에서 나타나는 각 국가의 위협인식은 발칸 지역에서의 갈등이 유럽 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독일의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대한 지원이 큰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유럽 전쟁에 별다른 이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영국이 참전하였으며 또 발칸 지역에서의 갈등 해결을 의도할 것이라고 예상된 러시아가 오히려 국지전을 넘어선 유럽 전쟁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국가 내에서도 7월 위기 중 나타난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이 달랐기 때문이며 7월 위기 중 나타난 당시 유럽의 외교와 동원령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인식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군부와 최종적인 군사작전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간의 긴밀한 조정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인과 군부 간의 서로 다른 인식과 군부의 동원 계획은 7월 위기 간의 오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본 논문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다른 연구들의 특징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제국주의, 군사주의, 비밀외교, 민족주의, 공세지상주의 등의 한 거시적 요인이나 한 국가의 정책에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니얼 퍼거슨은 오히려 당시 비밀외교가 식민지 문제와 해군 문제에 대한 타협을 이뤄낸 데 성공적이었으며 독일과 영국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잭 레비의 경우 1차 세계대전이 당시 국가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이었다는 관점을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으로 표현하여 7월 6기와 동원령 결정과 관련된 복잡한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분석한 마이클 만은 각 국가의 계층과 정치인, 군부,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정당이라는 서로 중첩되어 있는 권력 네트워크가 서로에 대한 조정에 실패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보고 있다. 휴 트레스터는 역시 독일의 세계 정책은 독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사용하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의 세계 정책 자체가 독일로 하여금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만 독일의 세계 정책이 해군과 식민지 그리고 경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당시 유럽의 현상 유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3장 독일의 위협인식, 정치인과 군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총살을 당하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대한 발칸 지역에서의 전쟁을 통해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자 하였다. 7월 2일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셉은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응징하겠다는 친서를 독일 황제인 비렐름 2세에게 외교부 차관 호이오스를 통해 보낸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원하는 것은 세르비아와의 전쟁 시 필요한 독일로부터의 지원 약속이었다. 7월 5일 정오 즈음 호이오스로부터 오스트리아 황제의 친서를 전달받은 오스트리아 대사 쇠기 애니는 비렐름 황제를 포츠담에서 만나게 된다.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여기서 오스트리아 문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것이 설사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가능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이 7월 5일의 언급과 7월 6일에 이어진 독일 지원에 대한 재확인이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백지위임장이며 독일에게 전쟁 발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근거가 된다. 요컨대 비렐름 2세는 7월 5일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종용했고 그것이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오스트리아에 전달하였으며 7월 6일에는 베트만 홀백이 독일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을 보증하였던 것이다. 피셔는 독일의 백지위임장과 이후의 전쟁 수행이 세계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독일의 정책 의도의 결과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역, 발칸 지역, 터키 내 독일의 경제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중요한 원인을 독일이 제공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백지위임장으로 해석되는 7월 5일의 비렐름 2세의 언급은 우선 당시 삼국협상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했던 당연한 지원 약속이었다. 무엇보다 7월 말에 베트만 홀백이 보여주었던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국지전에 대한 추진을 고려할 때 과연 독일이 유럽 전쟁을 원했는가? 왜 베트만 홀백이 국지전을 추구했음에도 7월 6위가 유럽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질문해야 한다. 당시의 동맹 관계 속에서 독일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협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유일한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적대적인 동맹국으로부터 고립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즉, 적대적인 동맹에 대한 위협인식이 백지위임장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독일은 삼국협상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양상의 유럽 전쟁은 아니었다는 점은 베트남 홀백의 국지전 구상과 7월 6일 중에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개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비렐름 2세도 7월 말의 모습을 보면 베트남 홀백의 의견에 동조하는데 이것은 언급한 백지위임장으로 해석되는 7월 5일과 6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우선 7월 5일의 비렐름 2세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혹여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프랑스도 재정적 여유가 없기에 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이다. 비렐름 2세는 이러한 예상 속에서 이른바 백지위임장을 주었다. 그는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응징이 8일 후에 세르비아의 굴종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7월 6일 노르웨이 여행을 떠나기 전 해군부 차관 카펠레 제독을 신궁전으로 불러 이야기했다. 비렐름 2세는 이처럼 자신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 약속이 유럽 전쟁으로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예상 가운데 노르웨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비렐름 2세가 독일이 개입된 유럽 전쟁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7월 23일 오스트리아의 최후 통첩에 대해 세르비아가 의외로 사라예보 사건 재판에 대한
오스트리아 관리의 개입이라는 하나의 항목 외에 모두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 전쟁을 준비했고 있던 독일 군부를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베트만 홀백 또한 오스트리아의 최후 통첩의 소식을 듣고 만약 이 전쟁이 오스트리아와의 세르비아만으로 전쟁으로 국지화될 수 있다면 유럽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오스트리아가 빠른 시간 내에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르비아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1913년 발칸 전쟁으로 인한 세르비아의 영토 확장과 사라예보 사건으로 실추된 오스트리아의 위신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제국으로서 발칸 지역에서 그 세력을 유지해주는 것은 다소 불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기 때문에 베트만 홀백은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연을 추구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제국의 위신을 유지하는 것과 세르비아와 독일의 원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무엇보다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했고 베트만 홀백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허위의 경우 베트남 홀백이 전쟁을 통해서나 외교를 통해서나 독일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외교보다는 전쟁을 통한 사라예보 사건의 해결을 추구했고 유럽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베트남 홀백이 7월 위기 동안 보여준 러시아와의 외교 협상,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 구상, 그리고 7월 29일 이후에 오스트리아에 대한 설득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물론 베트남 홀백 또한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에 대한 전쟁이 유럽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7월 위기의 최후의 순간까지 유럽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7월 23일 베트남 홀백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와의 전쟁에서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면 유럽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대사 프루탈레즈에게 러시아 외상인 사조노프와 협상할 것을 지시했다. 7월 24일 프루탈레즈는 우선 사조노프를 만나 오스트리아 확대자 부부를 암살한 세르비아의 행위는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양국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조노프는 이를 반대하였다. 사조노프는 오히려 최후 통첩 내용이 세르비아가 수용하기 지나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으로 구성된 강대국 회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 홀백이 의도하였던 외교 협상은 7월 26일에 다시 진행되었다. 사조노프는 프루탈레스의 주선으로 오스트리아 대사인 사파리를 만나게 된다. 그는 러시아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퇴후 통첩에 담긴 오스트리아의 요구사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파리는 베트남 홀백이 구상했던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가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세르비아를 응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경성 주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전달한다. 이에 더해 프루탈레스는 사라예보 사건으로 다시 대두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의 세르비아 민족주의 문제를 단순한 배려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베트만 홀백이 오스트리아의 응징이 영토 확장을 의도로 한 것이 아닌 발칸 지역에서의 안정화라는 내용이 러시아에 신속하게 전달될 경우 러시아의 개입을 막고 유럽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과 같이 러시아에서의 외교 협상을 주도했던 프루탈레즈 또한 낙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조노프가 자신의 제안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의 의견을 구했다고 전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조노프가 일전에 언급했던 6개국의 회담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7월 27일 다시 베트만 홀백은 프루탈레즈로 하여금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응징을 통해 영토를 획득하지 않을 것이고 세르비아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원령을 억제할 것을 사조노프에게 요구하도록 하였다. 7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만 홀백은 자신의 국지전 구상이 더 큰 유럽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러시아는 이미 7월 25일 동원 준비령에 대한 발표를 결정한 바 있었고 이것은 총원 동원령의 전 단계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선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7월 27일에 독일 외교관들의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 부대들이 오스트리아 독일 국경선으로 배치되고 있었으며 7월 28일에는 갈리시아 방면에 4개 군광구의 동원이 이루어졌다. 베트맘 홀백은 오스트리아를 통해 영토를 병합하지 않는 발칸에서의 국지전 구상에 기반한 외교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러시아의 동원 준비령과 부분적인 동원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다소 늦게 저녁 8시에서 10시가 되어서야 러시아의 동원 상황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여러 고위 관리들은 동원 자체가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아직 독일은 자국의 여론과 영국의 문제로 인해 대응을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베트만 홀백이 국지전 구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스트리아에 대해 세르비아에 대한 국지전이 아닌 강대국 간의 협상을 통한 세르비아 문제 해결을 오스트리아에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7월 29일에서 30일이다. 잭 레비는 이때 독일의 입장에서 중요한 위협인식으로 작용한 국가는 러시아가 아닌 영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7월 28일까지만 해도 베트만 홀백이 국지전 구상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에게 외교협상을 요구하면서 7월 6일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은 영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중요한 전제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국지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베트만 홀백의 전제에는 영국의 참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7월 25일에 영국의 외상 그레이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조노프의 6개국 회담 제의에 동의하면서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에 동참하는 모습을 초기에 보였지만 7월 29일 런던 주재 독일 대사 리노브스킨을 통해 베트만 홀백은 만일 독일과 프랑스가 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영국은 개입할 것이라는 그레이 외상의 입장을 전달받게 된다. 베트만 홀백은 7월 위기 중에 고수했던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 구상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가 강대국 중심의 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다. 7월 30일 베트만 홀백은 비엔나의 치르시키 대사에게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세르비아의 평화를 모색하도록 설득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다. 그리고 5분 후 다시 오스트리아 외무성에 직접 독일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면서 격화될 수 있는 갈등을 막고자 했다. 베트만 홀백은 이처럼 7월 6일 중에 벨그라드에서의 정치라는 국지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7월 29일에서 30일에는 아예 국지전이라는 선택 자체를 하지 않도록 오스트리아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지만 당시 독일 군부의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 그리고 전쟁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독일의 육군선 장관인 팔켄하임과 육군참모총장 몰트케는 베트만 홀백과 같은 위협인식과 그에 기반한 전쟁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7월 25일 휴가를 떠났던 몰트케가 베를린으로 돌아온 이후 독일의 군부는 정보망을 통해 러시아가 동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7월 25일과 26일에 입수하게 된다. 7월 27일에 여전히 7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트만 홀백과는 다르게 7월 28일 독일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직전의 상황임을 파악한다. 그리고 같은 날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팔케나이는 몰트케에게 더욱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기 시작한다. 러시아의 동원 준비령과 부분 동원령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 베트만 홀백과 러시아와 독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군부의 위협인식은 사뭇 달랐던 것이다. 독일 군부의 외부 위협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의 근거로 잭 스나이더는 당시 군부의 공세지상주의와 연관시킨다. 몰트케와 슐리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에 대한 도구마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슐리펜 계획과 군부의 공세지상주의 존재 여부와 그 영향력은 상당한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슐리펜 계획의 역할과 공세지상주의에 대한 반론은 테렌츠 주버의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슐리펜 계획이라고 여겨지는 1905년의 메모가 과연 선제 공격을 전제하고 있고 신속한 동원을 추구하는 매우 경직된 계획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흔히 슐리펜 계획이라고 불리는 1905년의 메모는 그 무렵 슐리펜이 실시한 다른 군사훈련 기록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일탈에 가까울 만큼 동떨어진 작전 개념이었다. 단적으로 1905년 11월에서 12월 옷게임에서 오히려 벨기에를 통한 우회 기동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독일이 아닌 프랑스였고, 슐리페는 프랑스의 선제 공격으로 우방이 된 벨기에의 엔트워프 요새로 병력을 이동시켜 프랑스군 좌측면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였다. 따라서 당시 독일 군부의 위협인식과 공세적인 모습을 스나이더나 반 에바라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슐리펜 계획 자체의 공세적인 성격과 공세지상주의로 환원시키는 것은 무리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7월 6일에 나타난 팔켄하임과 몰트케의 위협인식을 보면 멀리 있는 영국보다는 실제로 독일의 동부 지역에 국경을 연하고 있는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 동원력을 준비하는 모습을 베트남 홀백과는 달리 상당한 위협과 전쟁의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독일 군부의 입장에서 7월 6일 중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위협으로 인식한 이유는 7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된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그 움직임이 1912년 1차 발칸 전쟁 당시 러시아가 보여준 다소 즉흥적인 동원 준비와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1912년 발칸 지역의 분쟁의 개입을 시도한 오스트리아에게 압력을 놓고자 했던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시범적인 동원 조치를 보여주었다. 그에 반해 1914년 7월 6일 중 러시아가 보여준 동원 준비는 오스트리아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 국경에 걸쳐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독일과의 접경지대도 포함되었다. 7월 26일 이후로 독일 정보국은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정보는 몰트케와 팔켄하임과 같은 독일 군부 수뇌부에게 전달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동원 속도가 독일보다 느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국한되지 않는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겼던 것이다. 러시아의 부분 동원을 예상했던 몰트케는 7월 28일에 베트만 홀백에게 군사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에서 포르탈레즈를 통해 사조노프를 설득하고 있던 베트만 홀백은 러시아가 곧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또 만약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독일은 방어적인 모습을 취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계산도 함께 깔려 있었다. 7월 29일 독일 총참모부의 예상대로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팔켄하임과 몰트케, 베트만 홀백은 비렐르 미세가 있는 포츠담으로 찾아가 급박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팔켄하임은 이미 시작된 군사적 조치들이 정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의 최후 통첩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는 전쟁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비렐르 미세는 다시 전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서지만, 베트만 홀백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지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만 홀백은 영국이 중립을 지켜준다면 그나마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7월 29일 밤 그는 영국 대사 고시엔을 통해 영국이 만약 중립을 지켜준다면 네덜란드의 중립을 보장하고 동시에 프랑스에게 손해를 끼칠 영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그레이 외상은 이를 거절하고, 분쟁이 만약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와 독일이 개입하는 것으로 확대된다면 영국이 참전할 것이라는 답을 받게 된다. 7월 30일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발동하고, 그 이전부터 러시아의 동원에 대해 정보를 들었던 몰트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동원에 대한 문서들을 봐야겠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우선 보류한다. 7월 31일 도착한 러시아의 동원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고 난 후 몰트케와 베트만 홀백은 모두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독일은 7월 31일 총원 동원령을 발동하고 러시아에는 군사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된다. 프랑스에게도 입장을 질문하였으나 프랑스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한다는 답을 남기며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은 8월 1일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다. 요컨대
7월 6일 중 나타난 독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위협인식은 크게 육군성 장관이었던 팔케나임과 육군 참모총장 몰트케로 대표되는 독일 군부의 인식과 독일의 제국수상이었던 베트만 홀백과 카이저 비를름 2세로 대표되는 정치인의 인식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7월 5일과 6일에 흔히 백지위임장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 약속은 당시 1912년과 13년 두 차례에 걸친 발칸전쟁 이후에 발칸 지역에서 더욱 위축되어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동맹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라는 삼국 협상 국가에 둘러싸인 독일이 유일한 동맹 국가마저 이룰 수도 있다는 위협인식하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 지원 약속에는 비렐름 2세와 베트만 홀백의 인식이 주로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해 일으키는 전쟁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보복전이며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빠른 승리를 거둘 것을 전제로 한 지원 약속이었다. 신속한 공격이 더욱 좋다고 비렐름 2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 속에서 프랑스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더욱 없애는 것이 독일의 입장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제시된 것이지 독일의 팽창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베트만 홀백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국지전 구상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과의 외교를 통해 강대국들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려고 끝까지 노력한 모습은 오히려 독일의 공세지상주의 혹은 세계 정책, 백지 위임장 등을 근거로 제시된 독일에 대한 전쟁 원인론의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베트만 홀백의 국지전 구상이 포기되고 당시 각 강대국의 협상과 중재에 의한 해결로 입장이 변하는 7월 29일에서 30일이라는 시점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러시아의 동원 준비령과 부분 동원령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중립보장의 실패이다. 잭 레이비의 경우 독일의 입장에서 전쟁 발발 시 영국의 중립보장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전쟁의 중립보장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서야 베트만 홀백이 평화적 해결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크 트락텐버그는 러시아의 동원 준비령과 부분 동원령이 베트만 홀백으로 하여금 자신의 국지전 구상이 더 큰 전쟁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아예 오스트리아로 강대국에 의한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공고하는 정책 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증은 본고에서 서술한 독일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이 같은 상황에서도 다소 달랐다는 점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영국을 중요한 위협 혹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군부가 아니라 베트만 홀백 수상이었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 개입이 불확실하거나 러시아의 동원 준비로 인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포르탈레즈를 통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영국까지 개입하게 된다면 국지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었고 러시아의 동원 자체가 전쟁의 의지를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7월 26일부터 러시아의 동원 준비와 부분 동원령의 발동으로 인한 부대의 배치가 발칸 전쟁 시와 같이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독일 접경지대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정보국을 통해 들은 팔케나임과 몰트케에게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위협 인식의 대상은 러시아였다. 즉 러시아의 동원령과 전쟁 발발 시 영국의 중립보장 실패가 각각 독일 군부와 정치인에게 주된 위협 인식의 대상이 되었으며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작용하는 가운데 베트만 홀백의 국지전 구상과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독일도 총동원령과 선전포고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장 러시아의 위협인식 정치인과 군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지금까지 주로 다뤄졌던 독일의 전쟁과 원인 제공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으로 격화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른 국가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전수로한 바와 같이 7월 6일 중 베트만 홀백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베트만 홀백의 초기 구상인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개입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면 사라예보 사건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충돌로 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지전 구상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 동원 준비령, 부분 동원령, 그리고 총 동원령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위협인식을 증대시키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상수는 7월 6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사라예보 사건을 유럽전쟁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법상 세르비아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실제 개입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의사표명에 주목하고 있다. 밤로프 또한 러시아가 제3차 발칸전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7월 6일을 대륙전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상수와 밤로프는 1차 세계대전으로 사라예보 사건의 갈등이 증폭된 데 러시아의 군대 동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마크 트락텐버그도 영국의 중립 거부보다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이 베트만 홀백의 일시적인 정책 전환의 중요한 변수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상수는 사조노프가 이미 유럽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보는 반면 밤로프는 러시아의 동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억제를 위한 강한 결심의 표현이었으며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논점은 러시아의 동원령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문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 7월 위기의 러시아의 위협인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입장에서 다소 다른 의미에서 위협으로 인식된 국가가 러시아와 영국이었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위협으로 인식된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었고 러시아가 7월 위기 중 핵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세르비아의 독립보장과 러시아 제국 위신이었다. 1908년부터 13년간의 발칸 지역에서의 위기에도 세르비아의 독립이 위협된 적이 없었지만 7월 23일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보낸 최후 통첩은 세르비아의 독립과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당시 페테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의 전보를 해독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기 위해 필요한 8개 군단 이상의 11개 군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동원은 세르비아가 아닌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 또한 위협인식을 증대시켰다. 발칸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상실은 곧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으로 여겨졌고 동시에 오스트리아의 강경한 대응은 독일의 배후 지원이 없이 가능할 수 없다고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는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 러시아의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농림부 장관 크리보셰인과 사조노프는 강경파에 속했고 7월 24일 러시아의 긴급 대신 회의에서 세르비아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참석한 관리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는 7월 24일 아침 이제 유럽전쟁이다 라고 말하며 유럽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 정상수는 사조노프가 포앙카레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던 7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먼저 오스트리아의 최후 통첩문 준비를 알고 있었고 이미 유럽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7월 초에 이탈리아 독일 대사 플로토브가 이탈리아 외상에게 오스트리아가 강경한 대응을 세르비아에 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달을 한 이후 이탈리아 외상은 페테부르크와 비엔나의 전보를 통해 두 지역의 특사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암호 해독 작업을 통해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의 계획에 대해 미리 알게 되었던 것이다. 정상수는 특히 사조노프가 7월 24일 러시아 프랑스 대사 팔레올로기와 영국 대사 뷰캐넌에게는 러시아의 강경 대응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7월 26일 독일 대사 푸르탈레즈와 오스트리아의 대사 사파리에게는 러시아가 평화를 위해 타협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중재자로서 독일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 또한 같은 관점에서 해석한다. 사조노프는 러시아가 광대한 영토와 미약한 교통 시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원령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독일의 신속한 대응을 막으면서 동원 준비령을 내리기 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7월 위기를 가능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베트만 홀백과는 다르게 사조노프가 7월 위기를 유럽전쟁으로 확대시키고자 했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의 동원령과 같은 맥락에서 실제 전쟁을 유의한 것이라고 본다.
러시아가 부대 동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자 했던 점은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지만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과 총동원령과의 관계, 그리고 동원령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만약 정상수와 같이 사조노프가 유럽전쟁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사조노프가 부분동원령을 추진한 것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반면 김용구는 7월 24일 러시아 대신회의에서 차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분 동원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지만 사조노프는 당시 오스트리아만을 상대로 하는 부분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서술한다. 정상수는 김용구 의견에 대해서는 이는 독일 정부가 러시아에 총동원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을 때 변명에 가깝게 제시했던 것이고 미국과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적절치 못한 해석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터너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만을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며 총동원령으로의 전환은 어떤 동원령이든지 일단 실행되었을 경우 동맹체제에 의거해 연쇄적인 선전포고와 전쟁 참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총동원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만약 러시아가 유럽 전쟁을 처음부터 추구했다면 총동원령을 바로 내리지 않고 부분 동원령이라는 중간 단계를 시행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7월 25일에 니콜라이 2세가 부분 동원령을 시행할 때에도 재차 독일 접경지대가 아닌 오스트리아 접경지대에 대한 부대 배치를 강조한 점과 7월 29일에 사조노프가 독일 대사에게 동일한 사실에 대한 강조를 한 사실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즉 정상수의 주장은 사조노프가 부분 동원령과 총 동원령을 구분하려 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분 동원령을 오스트리아에 대해 억제를 위한 조치로 활용하려고 했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최근 윌리엄슨과 밤 로프의 연구는 정상수와 같이 사조노프가 애초부터 유럽 전쟁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이들은 우선 7월 24일과 25일에 이루어진 동원준비령이 1913년에 새롭게 도입된 동원준비 시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총동원을 가속화시키기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분 동원령은 사실 1904년에서 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당시에 사용했던 계획이었으며 또한 1차 발간 전쟁 시에 갈리시아 방면에서 오스트리아 군대의 동원에 의해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해 신속한 총동원이 가능한 동원준비 시기 프로그램을 고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부분 동원령과 동원준비 시기의 일환으로서 시행된 동원준비령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조노프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동원준비령이 총동원령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부분 동원령은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실행될 수 있지만 총동원을 목표로 하는 동원준비령과는 상충하는 계획이었기에 총동원이 진행되는 시간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었다. 밤 로프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사조노프와 니콜라이 2세가 부분 동원령을 통해 1912년 가을에 오스트리아에 가 있던 협상을 위한 압박을 재현하고자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니콜라스 2세는 4개의 군관과 흑해와 발틱 함대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육군성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에게 명령하였고 만약 오스트리아 군대가 세르비아의 국경을 넘을 시에는 오스트리아 국경지대로만 부대를 배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이 군사적 시위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군사적인 조치를 억제하고 독일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고자 했던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도에서 부분 동원이 하달되지만 니콜라스 2세와 사조노프는 물론 심지어 육군성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조차 동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알고 있지 못했다. 사조노프는 7월 24일 대신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25일과 26일에 시행에 들어간 동원준비령이 사실은 총동원의 준비 단계이며 이 조치는 오스트리아와의 접경지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국경지대에서 실시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조노프와 니콜라스 2세는 동원 준비령과 부분 동원령을 단계적으로 의도화했지만 실제 군부에 의해서 시행된 것은 총동원령의 초기 계획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용구가 사조노프가 부분 동원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언급한 것은 7월 24일에 결의된 동원준비령이 그가 구성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를 위한 부분 동원령과는 다른 동원이었다는 점에 대해 몰랐다는 점을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윌리엄슨과 바브로프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니콜라스 2세와 사조노프가 여전히 전쟁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한다. 니콜라스 2세의 경우 역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독일의 빌헬름 2세와의 서신 교환을 통해 서로 상대편이 군사적인 조치를 멈추기를 기대했으며 7월 29일에는 총동원령을 내렸다가 빌헬름 2세의 서신을 받고 부분 동원령으로 명령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같은 기간에 사조노프는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 동원령을 지속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과의 외교전을 통해 활용하고 있으며 바브로프는 사조노프가 지속적으로 부분 동원령이라는 군사적 조치가 외교전에서 러시아가 나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본다. 특히 사조노프는 베를린의 대리공세를 통해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이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며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에서 대사를 철수시키지 않을 것을 전달하도록 하여 러시아가 실제로 전쟁을 확대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도록 지시했다고 여겨진다. 그는 7월 29일에 독일 대사를 불러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만 부분 동원이 이루어지며 러시아의 동원이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정상수는 사조노프의 지시에 의해 수옴린노프가 7월 26일 페테부르크 주재 독일 무관 에겔링에게 독일 국경선에 해당하는 군관구에서는 동원령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럽 전쟁을 구상했던 러시아의 원래 의도를 은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동원준비령은 부분 동원령과는 다르게 총동원을 지향하는 조치임을 사조노프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위장 전술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능한 대화이며 오히려 동원 계획에 대해 무지한 사조노프가 부분 동원령을 의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7월 29일 오후 사조노프는 독일 대사로부터 러시아가 군사적인 조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독일 또한 동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게 된다. 이 시점에 이미 독일의 동원 준비에 대한 소식을 접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 독일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인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팜로프는 사조노프가 군사적 동원을 통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억제와 그것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동원준비령과 부분 동원령을 통한 러시아의 억제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7월 28일 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의 실패와 오스트리아를 지원할 독일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면서 7월 31일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발동하게 된 것이다. 총동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총동원준비령이 내려지면서 사조노프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의 군대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독일과의 접경지대에 동원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이 독일 정보국에 의해 포착되면서 독일 군부의 위협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사조노프의 경우 군부와의 소통과 조정된 계획의 실행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정상수는 이 같은 정치인과 군부의 다른 위협인식과 동원령의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7월 31일 총동원이라는 결과를 통해 사조노프의 외교를 해석했기 때문에 사조노프가 처음부터 유럽 전쟁만을 유일한 선택지로 해석했다는 해석을 다소 과장된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분 동원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총동원을 목표로 한 동원준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부분 동원령은 총동원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전투 준비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군부의 총참모부에 의해 선호되었던 것은 총동원령이었다. 부분 동원령이 하달된 지 이틀째
동원 계획을 담당했던 다닐로프 장군은 가까운 사조노프의 자문에게 부분 동원을 총동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고 언지한 바 있고, 대부분의 경험이 있는 장군들과 군부의 대다수는 사조노프와는 다르게 동원 계획상의 문제로 인해 총동원을 지지하고 있었다. 부분 동원령을 통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대한 억제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독일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위협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7월 29일 이후 사조노프 또한 군부와 합세하여 비렐름 2세와의 서신교환으로 인해 총동원령과 부분동원령을 반복하면서 갈등하고 있던 니콜라스 2세의 총동원령에 대한 압력을 넣기 시작하게 되었다. 다른 군사적인 조치에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설득당한 니콜라이 2세는 결국 7월 31일 총동원령을 하달하면서 독일의 동원령과 선전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 요컨대 강경파에 속하는 사조노프의 경우도 초기에는 부분 동원령을 통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를 고려할 때 그의 입장에서 오스트리아 국경에 국한된 부분 동원령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분 동원령과 총동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동원 준비령에 대한 무지와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동원보다는 총동원을 내리기를 바라며 사조노프와 니콜라 2세를 설득했던 군부의 정보전과 위협인식으로 인해 결국 러시아는 총동원이라는 1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7월 위기 중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5장 결론. 1차 세계대전 후 원인의 최근 연구의 입장은 크게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 패러다임을 여전히 지지하는 입장과 독일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독일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논의는 독일의 세계정책, 슐리펜 계획, 공세지상주의, 영국과의 해군 경쟁, 제국주의와 7월 위기 중 백지 위임장과 같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독일의 지원 약속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독일 패러다임은 그동안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 이후 8월 4일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기까지 7월 위기에 드러난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에 기반한 외교협상, 정보전, 그리고 정책의 조정은 사라예보 사건이 유럽전쟁으로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격화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 것이 독일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7월 위기에는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군사정책 대응을 시도한 오스트리아, 7월 위기 중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프랑스, 7월 말이 되어도 전쟁 발발 시에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다가 7월 29일이 되어서야 독일이 벨기에의 중립을 침범할 시에는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영국, 그리고 동원준비령, 부분동원령, 총동원령을 통해 독일의 위협인식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 러시아가 등장하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는 그 중에서도 발칸 지역의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강대국으로서의 서로의 위협인식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본고는 영국의 중립 거부와 러시아의 동원준비령 중 어떤 요인이 독일의 위협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왜 부분동원령을 하달한 이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다가 급작스럽게 총동원령을 하달하게 되었는지와 같이 논쟁이 되는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수상 베트만 홀백은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을 추구하면서 러시아와 영국을 설득하다가 7월 29일부터 30일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에게 강대국에 의한 중재를 받아들이라는 공고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러시아의 총동원 이후 동원령을 발동하게 된다. 국지전 구상에서 강대국에 의한 중재로 베트만 홀백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베트만 홀백은 영국의 참전 혹은 중립이라는 요인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고, 팔켄하임과 몰트케와 같은 군부의 경우 이미 동원 준비령을 통해 독일 국경지대에 부대를 동원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속에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이
더 중요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이 세계 제국으로 팽창하려는 의도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독일 패러다임의 한 측면임을 알 수 있다.